한국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는 소재로 쓰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와중에 미국의 G7 회담 참석을 강행하며 의외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결국 홍콩 보안법을 강행했는데 미국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노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등의 글로벌 대기업 사례를 보면서 중국에 끼칠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한국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국의 정치 분쟁. 미국은 한국이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면이 나오면서 이를 큰 이슈 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 등의 매체는 한국이 최근 물류센터를 비롯해서 지역사회의 감염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의 재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이런 기사가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은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며 확진자가 수천에서 수만 명 매일 나오는 나라들이 반대로 한국의 확진자 증가를 걱정하는 모습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러한 보도는 미국 트럼프 정부를 향한 비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미국의 경제 침체를 우려해서 다소 무리하게 각 주에 봉쇄를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방역을 잘하고 있는 한국도 이렇게 재확산이 일어나는데 미국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경고성 보도이며 트럼프 행정부를 에둘러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방역 모범국이 되니 이를 표준으로 삼고 있는 각국의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국을 제쳐두고 유럽 수뇌부들과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협력 화상회의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아베 총리 유럽과 백신 개발 논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유럽연합 수뇌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화상회의에서 일본 EU가 긴밀하게 협력해 더욱 중요하고 큰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백신 특허권을 관리하는 특허권 그룹 구상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EU 측은 논의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일본 정부는 전했습니다. 최근 아베 내각은 한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인 방역 모범국으로 일본을 새롭게 관련국들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한국 서울에서 주최되는 온라인 국제회의 CAC 등에서 40여 개국이 참가해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일본은 여기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과는 방역에 관해서는 서로 협력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나름대로의 행보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다소 무리하게 G7 회의에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아베 총리 미국 G7 참석 강행 논란. 코로나19 상황이 낳은 각국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G7 국가들이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6월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되던 이번 G7 회의를 오프라인에서 하자고 뜻을 밝혔고 아베 총리는 이에 참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작년 아베 총리는 G7 회의에 참석해서 한국에 대해서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며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하며 느닷없는 G7상의 한국 때리기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역 모범국의 일원으로 참석하는데 한 가지 일본 내에서 딜레마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유입 억제 대책으로 미국 등 111개국에서 들어오는 자국민에게 입국 직후 PCR 검사를 받도록 한 뒤 음성 판정이 나와도 자택이나 호텔 등 지정된 장소에서 2주간 대기 방식의 격리 생활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를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라 있습니다. NHK는 총리만 특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아베 총리도 귀국 후 2주간 대기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라며 대기 장소를 관저에 인접한 공간 내 집무실로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격리 생활을 하는 경우 아베 총리의 대외 활동은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지지율이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로서는 격리 생활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상황도 좋지 않은데 굳이 G7에 참여하는 모양새는 흐름상, 여론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본 방역 성과가 모범적이라며 이를 드러내려고 미국까지 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중국을 배척하며 온전하게 미국 라인으로 들어간 이상 아베 총리도 트럼프를 접견하고 미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아니었다면 4월경에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본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전격 취소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본은 이제 코로나는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중국 책임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중국과 본격적인 신경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꺼내는 카드를 보면 일본도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미국, 중국의 엄청난 경제 때리기 시작. 중국이 28일 홍콩 보안법 법제화를 끝내 강행하고 미국은 강력 제재를 예고하면서 중국 경제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파가 닥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듭니다. 가뜩이나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 전쟁에 이은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충격에 흔들리고 있었기에 향후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미국 등 서방 제재가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가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990년 3.8%로 주저앉은 바 있습니다. 고도로 자유화된 시장 환경을 갖춘 홍콩은 특히 금융과 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 세계 경제를 잇는 핵심 관문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홍콩 주식, 채권 시장을 통해 중국은 외국 자본을 대거 끌어들입니다. 또한 홍콩 증시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같은 중국 굴지의 기술 기업부터 다양한 업종의 회사들이 상장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중국으로 흘러가는 외국인 직접 투자 중 복잡한 금융공학을 거쳐 상당 부분은 홍콩을 거쳐갑니다. 중국의 대외 무역에서도 홍콩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기업이 달러 거래의 편의성, 세제 혜택, 규제 위험 회피 등의 다양한 이유로 홍콩을 거쳐 중국에 상품을 수출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홍콩은 금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다음으로 한국의 네 번째 수출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와 화장품을 포함한 상당수 제품의 최종 종착지는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중국 기업들도 홍콩을 거쳐 미국 등 세계 각지에 상품을 수출합니다. 특히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홍콩은 무거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우회로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수많은 기업들이 탈중국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미국, 중국 내 한국 등 글로벌 기업들 참조한 듯 중국 당국은 홍콩의 중요성을 줄이기 위해서 GDP를 3%대로 낮추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홍콩 사태로 홍콩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국 내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중국 내 입점해 있는 수많은 외국 기업들은 홍콩과 중국의 베이스를 적절하게 활용하며 투자해왔는데 여러가지 우회 통로가 있던 홍콩이 막혀버린다면 중국 내부에서 외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사실상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 중 하나인 외국 자본의 탈출인데 중국의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부채가 너무 많고 노동 고용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자 외국 기업들을 최대한으로 유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한 예는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올레드 공장입니다. 광저우는 LG 디스플레이의 입점을 위해서 부지 임대를 비롯해 세금 등 최대한의 혜택을 보장했습니다. 지난 2011년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신청서를 내자마자 중국의 선전, 텐진 등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 자본 유입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외국 자본 탈출은 중국 지방정부의 각종 후유증을 낳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 시장 부진으로 텐진의 삼성 스마트폰 공장이 문을 닫자 텐진의 지역 경제는 피폐화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역의 실업 문제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거대한 세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외자가 빠져나가면 곤란해집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이 삼성 모바일이나 애플 공장 이전으로 인한 중국 허점을 그대로 참고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 보안법 이후에 홍콩을 제재하면서 이와 같은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구체적인 조치들을 준비하며 총공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홍콩 보안법 이후 미국의 새로운 전략.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미중 간 대결별, 그레이트 디커플링을 촉진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 목적이던 인도 태평양 전략 수준을 넘어 아예 노골적인 반중 경제 블록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 구상을 본격화하고 세계 주요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 중입니다. 서방 선진국보다는 다소 사정이 낫기는 하지만 중국도 미중 무역 전쟁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서 이런 미국의 파상적인 공세는 코로나19라는 국난을 맞아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심각한 도전을 안기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8%로 중국은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다급해진 중국은 급격하게 우금 만들기에 들어갔는데 그 대상 중 하나는 한국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오늘도 언론에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19 신속 통로 협력을 또 실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SK 이노베이션과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각각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정상적인 생산과 운영을 위해 엔지니어들이 조속히 중국 내 공장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협력처럼 각국도 중국과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중 간에 한층 더 격해지는 패권 싸움이 발생하며 각종 파열음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 당국은 면밀하게 파악하여 마찰을 피하는 유령선, 주인이 없는 채로 정체 없이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공포스러운 배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플라잉 더치맨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고요. 대항해 시대 네덜란드인 선장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과하던 중에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고집하다가 침몰해버렸는데 그 똥꼬집에 대한 벌로 영원히 희망봉을 떠도는 벌을 받게 되었다는 전설. 이 전설의 오리지널 이야기는 독일인 선장이 악마와 영혼을 건 주사위 내기를 했는데 내기에 이기기 위해서 비겁하게 13일의 금요일에 출항을 했는데도 폭풍우 때문에 내기에 질 것 같자 열받아서 악마야, 내 영혼을 가져가고 폭풍우나 멈춰달라 라고 입을 털었다가 선장과 선원들 영혼까지 빼앗겨 영원히 바다를 헤매게 되었다는 스토리입니다. 이 유령선 이야기는 바그너의 오페라로도 만들어지고 요즘 전 와이프 때문에 많이 힘드신 잭 스페로우 형님의 캐러비안의 해적에도 등장하는데요.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령선이 더 공포스러운 이유는 유령선을 목격하게 되면 그 사람은 큰 화를 입는다는 징조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일본과 러시아 연안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령선과도 같은 괴선박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었는데 이 배는 대부분 작은 규모의 목선이고 배 안에는 아무도 없거나 남녀 구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백골화가 진행된 시신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연료는 모두 소진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해양경찰은 이 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발견된 시신의 사인에 대해 단서를 찾지 못했고 어부들과 바닷가 주민들은 바다에서 이런 배를 마주치거나 해안에서 발견될 때마다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들 중에서 선체에 한글이 적힌 것들도 있고 한글이 적힌 음료수병, 담배라든가 결정적으로 기밀성 초상이 들어간 배지를 달고 있는 시신들이 발견되며 북한 국적의 선박인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매우 낡은 소형 목선들이 도대체 왜 어떻게 수백 킬로나 떨어진 일본과 러시아까지 오게 된 것인지 무수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이 북한 유령선 이야기는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되어 유명 토크쇼에서도 미스터리 유령선 탑5에서 1위로 다룰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일본 방송들에서는 이 정체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선박들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할 때 사용하는 선박과 비슷하다며 북한 당국이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북한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주민들이 더 위험한 동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 또 다른 추측으로는 북한에서 어떤 이유로 시신들을 먼 바다로 넣어서 보내버렸다는 이유, 그리고 배 보위부라는 명칭이 표기된 것을 보면 시신들은 북한 보위부 군인들이고 북한 내부의 싸움 끝에 탈출한 것이다. 아니다. 바다의 주호권은 보위부가 가지고 있는데 식량난에 주호권이 없는 민간인들이 보위부에 선을 넣어서 보위부 표시를 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왔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주장들도 나왔습니다. 2007년엔 목선을 타고 바다를 떠돌던 북한 선원들이 발견돼 북한으로 송환되기도 한 것을 제외하면 북한에서는 자국민들이 대량으로 발견되는데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아서 심층 조사는 쉽지 않았고 그 사이 북한 유령선은 2012년부터 수십 건씩 발생되다가 2017년 99건으로 늘더니 2018년에는 225건으로 폭증했습니다. 북한 유령선의 정체. 이제 일본 언론들은 북한 어선들이 대부분 길이 10m 정도의 작고 낡은 목선인데다 연료가 부족하거나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거나 파도에 밀려 좌초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북한 유령선들은 대부분 먼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거나 3m 이상의 파도에 견딜 수 없는 수준인데 청진이나 함흥, 원산 등에서 출항한 이 작은 목선들로 무려 400-500km나 떨어진 대하태워장으로 나가고 거기서 사고가 나서 바람과 해류에 떠밀려 일본이나 러시아 해안까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북한 어선에서 발견된 시신들을 화장 처리해 사찰의 무용고묘에 안치하고 있는데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무용고자 처리의 전례라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사찰에 안치해주는 것은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역시나 일본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한 자민당 의원은 북한이 무기화한 천연두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며 생존한 북한 어민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일본에 들여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가 하면
북한 공작원이 어선을 가장해 일본에 불법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고, 스가 관방장관은 생존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진짜 북한 어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뭐 저런 배를 타고 돌아갈 수도 없는데 목숨 걸고 공작을 하러 올까요? 그렇다면 왜 저런 작고 성능도 형편없는 1940년대에나 볼 수 있을 만한 북한 목선들은 목숨을 걸고 저렇게 먼 바다까지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또 중국이었습니다. 한편 북한 유령선이 계속 발생하는 동안 동해에서는 오징어가 잡히는 양도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2003년도 기준과 비교하면 2018년에는 한국과 일본의 오징어 어획량이 80%나 줄어든 것에 대해 과학자들과 비영리 단체인 글로벌 피싱워치가 분석을 한 결과를 지난 22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을 이용해 어선의 위치를 추적하고 불법 조업 행위를 모니터링한 결과 2017년에서 2018년 북한 동해에서 벌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불법 조업 실태를 상세하게 분석해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동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미확인 중국 어선인 소위 암흑선단은 1600척이 넘으며 이들이 잡아들인 오징어는 16만 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억 4천만 달러 5,300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양은 일본과 한국의 전체 어획량을 더한 것과 맞먹는 양으로, 이런 규모의 불법 선단은 중국 전체 원형어선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라며 한 국가의 상업선단이 다른 나라 수역에서 저지른 불법 조례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배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 앞바다에 있던 무어가 불법 어선이 남해를 거쳐 동해에 진출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그동안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조업 방식도 충격적이었는데, 저인망 선단이 그물을 서로 연결한 뒤 바닷물을 펄리는 방식으로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것으로 연구자는 마치 단체로 풀을 깎는 것처럼 보였다고 묘사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어두운 소형 북한 어선이 러시아 연안에 진출해 오징어를 잡는 상황도 발견됐는데, 길이 50m의 첨단 장비로 무장한 중국 쌍끌이 어선과의 경쟁 때문에 북한 어민들이 인근 러시아 해안까지 밀려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것은 수백 척의 북한 어선이 러시아나 일본 해안에서 유령선으로 발견된 이유를 말해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어선들은 그전에는 북한 연안에 있는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을 해오다가 북한 정권이 2016년 7월 1,500여 척이 조업할 수 있는 연간 어업권을 연간 3천만 달러를 바꿔 중국에 넘긴 이후 먼 바다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각국이 연안으로부터 200캐리까지 바다를 EEZ로 지정하고 그 수역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여서는 타국의 EEZ를 항행할 수는 있지만 조업할 수는 없는데, 북한 연안과 동해상이 중국 어선에 점령되어 버리니 그 조각배들을 가지고 러시아나 일본 EEZ까지 가거나 4,500km 떨어진 대하태까지 가게 된 것이죠. 북한 어선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보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서는 오징어잡이가 돈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어민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까지 조업에 나서고 있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끼리 너도 나도 모터 하나를 단 목조 어선을 만들어 바다로 나가면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낙지라고 불리는 오징어가 중국으로 팔리는 값은 톤당 12,500위안, 우리 돈 200만원이고, 이 오징어들이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바뀌면 톤당 4만위안, 약 700만원이 되는데 중국인들이 3배 넘게 당겨 먹네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산 오징어들 중 일부도 북한에서 밀수로 넘어간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어민들은 한번 출항하면 달러하러 200달러 안팎의 고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바다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북한 정권이 어업을 주요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어획량을 증대하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매년 신년사에서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 향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해왔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